지금 절대 빚내서 집 살 때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아파트는 가격이 빠졌을 때 산다. 집값이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증가할 때. 자, 지금 환율이 뭐 이러다 1,450원 넘어서 1,500원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로 가파르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환율이 떨어졌을 때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원화 가치가 급락이 됐을 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환율과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아파트를 사지는 않거든요. 네. 외국인들이 사진 않거든요. 그래서 변동폭이 사실은 여기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는데 상관관계를 그려보면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요. 예를 들어서 환율이 상승하면 집값이 떨어지고 네. 예를 들어서 환율이 하락하면 집값이 오르는 그런 경우의 수가 과거에도 보면 많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경제 상황에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환율이 하락한다는 건 원화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좋아진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집값이 오를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지금처럼 경제가 불안해서 환율이 상승한다는 건 원화 가치 하락을 의미하고 그러면 경제가 안 좋으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상관관계를 보인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절대 경제 상황에 예외일 수는 없으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부동산 안전자산이다. 그래서 경기가 어려우면, 경제가 어려우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요, 가장 불안한 자산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빚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출로 이루어진 자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경제 상황에 오히려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고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가 환율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종의 상관관계를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그때 물론 IMF 때 얘기는 했습니다만 환율이 급락하게 되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막 들어와서 한국 부동산들 막 매수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환율 차가 커졌을 때 외국인들이 막 그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겠냐 주식처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건 주로 상업용 부동산이요. 상업용. 네, 아파트를 사진 않아요. 왜냐하면 외국인한테 한국의 아파트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되게 좋아하죠. 노래인 줄 알고. 근데 과거에는 한국의 아파트를요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전세제도를 이해하지 못해요. 아, 그래서 전세제도를 전세를 빼면요 한국의 아파트는 투자할 대상이 못 됩니다. 왠지 아세요? 왜요? 수익률이 너무 낮아요. 임대 수익률이 2, 3%밖에 되지 않았는데 여길 왜 투자해?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일종의 전세를 통한 레버리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의 부동산은 매력적인데 전세제도 자체 이해도가 떨어지면 월세를 기반으로 한 부동산 투자에 익숙한 투자자들한테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시장이죠.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안 사는 거예요. 오로지 상업용 부동산. 그렇죠. 상업용 부동산은 쉽게 말해서 임대 수익이 나오니까. 상업용 부동산은 전세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오피스 빌딩 이런 거. 그래서 좀 차원이 다른 문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제가 위기였을 때 IMF 때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상업용 부동산 쉽게 말해서 빌딩 가격이 급락하니까 외국인들이 막 샀죠. 네. 근데 아파트는 사지 않아요.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근데 요즘 나오는 뉴스 보니까 월세가 전세보다 이제 비율이 더 높아졌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게 어떻게 긍정적인 소식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시장이 그러니까 긍정이냐 부정이냐는 굉장히 가치가 다릅니다. 가치가 포함된 거잖아요. 누구 입장에서 긍정입니까? 편이. 그렇지. 그러지 말고 이제 예를 들어서 월세가 어떤 변화가 있느냐. 사실 이런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월세 가격이 오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전세가 너무 많이 올라서 더 이상 못 버티고 월세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세 수익률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그러면 전세 가격이 이제는 못 오르겠구나. 이렇게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전세 가격이 못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투자자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갭 투자가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세가 증가한다는 건 이게 갭 투자가 감소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한번 보세요. 이게 서울의
아파트 월별 갭 투자 건수인데 어떻습니까? 갭 투자가 급감하고 있죠. 아, 급감하네요. 투자자들이 별로 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투자가 시장에 들어오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월세가 상승하는 걸 보면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야 그럼 월세 가격이 오르면 월세 목적으로 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한국의 투자자들은 절대 월세 목적으로 아파트를 사지 않아요. 그래요. 예, 충분히 오르지 않으면 지금 월세가 2배 이상 오르지 않으면 수익성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참 맞아. 우리는 월세도 그냥 월세는 아니죠. 이게 반월세. 반월세죠. 네. 보증금이 항상 또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이게 어떤 면에서는 또 그 무주택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들도 있고 이게 오히려 큰 해악을 끼친다는 의견들도 있고 뭐 하여튼 의견이 시장에서 아주 분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힘든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들에게 전세가 예를 들어서 전세가 계속 유지되거나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전세는 수요가 감소하고 월세가 예를 들어서 수요가 증가하면 전세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지는 사실 분분해요. 예를 들어서 전세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집값도 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전세 가격이 빠지면 집값은 뭐 안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이 임차인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임차인 입장, 즉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집값이 안정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전세 가격이 뭐 떨어지고 아니면 안정되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이런 우리나라의 임차 구조가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구조로 가느냐가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번에도 우리가 경험을 했지만 집값이 하락을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정부에서는 부동산 그 대출 정책 수십 조를 지원을 하면서 뭔가를 살리려고 하는 물론 막으려는 움직임이겠지만 그게 결국은 상승 반전의 이유가 됐으니까 이것들이 결국은 시장 참여자들이 갖는 그 고정관념 어느 정도 떨어지면 정부가 부양해준다 이거에 대한 믿음이 쉽게 없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임계치에 도달했다. 왜냐하면 가계부채가 1,900조 원입니다. 아니 이럴 수는 있죠. 몰라. 대한민국 경제 망하든 말든 가계부채 늘려서 계속 부동산 가격 올려. 사실은 저는 이게 이제 거의 불가능한 시기로 왔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여기서 더 빚으로 쌓아 올릴 수 있느냐. 그 지점에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무엇이든지 뭐 대표님 저 아시지만 무엇이든지 끝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저는 이 가계부채로 계속 끌어올리는 부동산이 끝이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더 불안한 마음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긴 지금 중국이 겪고 있는 문제가 그 뭐죠? 지방 정부의 그 부동산 부채를 그렇죠. 기업으로 넘기고 그렇죠. 그 기업의 부채를 기업을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개인에게로 넘기고 이것들이 가다가 이제 지금 끝에 와서 터졌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빠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뭐 인구가 그렇게 많고 막 집을 그렇게 사고 막 이렇게 얘기만 해왔지. 집가격 그러니까 그게 경제의 기본인데 그러니까 변한다는 거거든요. 영원한 건 없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한국의 이 가계빚과 관련돼서 가계빚이 끌어올린 부동산이 변화를 좀 맞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최근에 이제 바로 그 금리 인하가 됐잖아요. 네. 뭐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이 금리 인하 이것을 또 기대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시장에 미치려면 금리 인하가 수요를 일으켜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해서 집가 막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이러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가 경기 침체잖아요. 네. 그런데 경기가 침체가 되는데 금리만 인하됐다고 해서 막 빚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까? 전 아닐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는 금리 인하가 시장에 실제로 수요가 증가시키려면 인하의 폭이 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죠. 확 떨어져야 된다. 네, 근데 뭐 이거 0.25%, 0.25%, 0.25% 떨어져서는 크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2009년도에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시장이 경제도 안 좋고 부동산 시장도 안 좋고 이럴 때 금리가 인하되거든요. 네. 근데 집값은 계속 빠져요. 2010년, 11년, 12년, 13년까지.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금리 인하가 단순하게 집값을 올릴 수 있는 원인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금리 인하가 왜 되지? 그리고 금리 인하가 어떻게 수요에 영향을 미칠까를 더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네. 금리 인하면 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야라고 언제나 통용되면 그럼 뭐 부동산 쉽죠. 투자하기. 예? 그리고 내 집 마련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쉽게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걸 꼭 감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비상계엄 그리고 이어지는 탄핵 정국 이것으로 인해서 이게 좀 마무리가 되면 결국은 또 그러니까 선거철이 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또 그 표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심성 공약들이 나오지 않겠냐. 뭐 원래 항상 부동산은 그때가 또 올라가던 그 시기였으니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거는 부동산 가격이 빠졌을 때 선실성 정책이 영향을 미치죠. 근데 이렇게 높은 상황 속에서 과연 그런 정책들이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저는 고민스럽고요. 또 하나 뭐냐면 선실성 정책의 강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의 참여자들이 예상치 못한 그런 선신 정책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강도가 세지려면 경쟁이 치열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A와 B의 경쟁자가 치열할 때 그렇게 예를 들어서 파격적인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탄핵 이후에 대선이 치러지면 그렇게 경쟁이 막 치열할까요? 일방적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굳이 그렇게 무리한 정책들이 안 나와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그래서 현재 이런저런 변수들을 다 대입을 한다 해도 부동산은 이제 앞으로 계속 하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게 이제 의견이신 것 같고요. 지금 둔촌주공 입주가 시작이 됐죠? 그렇습니다. 네. 11월 말에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미치는 영향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12,000호가 입주되는데요. 이미 전세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주변의 집값 내지 매물도 이제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 가격도 계속 하락하고 주변의 집값 하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워낙 대단지 물량이기 때문에 영향이 클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내년 3월까지 입주거든요. 이런 입주 기간 내에 이런 시장의 변화가 좀 커질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공교롭게도 지금 이런 불확실성이 더 가중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쨌든 입주는 해야 되고 뭐 임차 입주든 실거주 입주든 입주는 해야 되고 그럼 다른 지역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여기 전세로 들어가면 다른 전세집이 비게 되는 거니까 이런 어떤 변화들 때문에 특히 서울의 아파트 시장에 좀 큰 영향을 주기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둔촌주공 입주가 영향이 없다는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원래 어떤 처음에 기대랄까 우려랄까 어떤 거가 있었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세가격 떨어지고 막 집값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분석하냐면 입주 효과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뉴스나 판단이 언제 나온 줄 아세요? 언제요? 입주도 하기 전에요. 아, 그냥 이상해요. 분위기 조성? 입주도 하기 전에 입주장이 없대요. 저는 그게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그런 지점이. 아니, 왜 입주도 안 했는데 11월 초부터 입주 효과 없다. 입주에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 오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입주도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판단하지?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한국의 부동산을 지금 판단하고 분석하고 전망하는데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분석이 잘못됐어요. 그 분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언론도 하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입주도 안 되는데 왜 입주 효과가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찾아보시면 발견이 될 텐데 그런 차원에서는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를 얘기해야죠. 그래서 전 좀 이런 특히 이제 둔촌주공 관련해서는 입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으니까 시장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직접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참, 근데 둔촌주공 관련해서는 그 대출 잔금 문제, 네, 이거 좀 시끄러웠었잖아요. 이거 네. 잘 해결은 된 겁니까? 뭐 제가 상세하게는 모르지만 해결되는 상황에 있고요. 그런데 그 해결되는 게 좀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뭐냐면 1금융권에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A라는 은행이 올해 1,000억 원의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둔촌주공 입주 전까지 이걸 거의 다 쓴 거예요. 남아있는 대출 잔액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출 받으러 왔더니 저 대출해줄 돈이 없습니다. 이래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금융권이나 3금융권에 가면 됐어요. 네. 대신 금리가 좀 오르겠죠. 높았겠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건데 어쨌든 문제가 그렇게 뭐 심각한 건 아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냐면 우리가 그 둔촌주공 입주하는 분들한테 너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걱정은요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다 수억씩 다 10억 원 올랐거든요. 엄청 시세 차익이 컸다고. 네, 물론 뭐 그게 실현이익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만 걱정하시면 된다. 그래요. 있는 분들 걱정할 건 아니죠. 우리가. 연예인 걱정하지 마시라. 부자 걱정. 왜 최근에 이렇게 연예인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걱정하시고 우리 현실을 바꾸려는 노력을 먼저 하시라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우리가 금리나 했던 것도 사실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었잖아요. 내년도 경제 성장률 낮추고 1.78 뭐 여러 얘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그거 하고 하면은 결국은 마이너스 역성장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이 만약에 벌어진다고 했을 때 부동산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꾸준한 수요도 있고 그리고 경기 변동성이 적을 수는 있거든요. 경기가 변동하는 차원에서.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뭐냐면 보시는 그래프입니다. 이건 서울 아파트의 구입 물량 지수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울에 사시는 중간 소득의 가구가 네. 대출을 일으켜서 살 수 있는 아파트의 양인데요. 네. 쉽게 말해서 2012년도에는 100채 중에서 33채를 살 수 있었어요. 중산층이요. 네. 근데 지금은 2022년도에 3채로 줄었다가 작년에 집값이 빠지면서 6채로 상승했죠. 올해 다시 집값이 오르면서 3채로 떨어졌거든요. 3채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중산층이 살 수 없을 만큼 집값이 너무 높다는 거죠. 네. 그러면 경기가 더 안 좋아지면 집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요가 더 감소하겠죠. 자산 가격을 결정하는 건 결국 수요거든요. 네. 수요가 감소하면 집값은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수요가 감소하면 주가도 빠질 수밖에 없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경기가 위축되면 실수요가 더 줄어들 수 있다. 투자 수요뿐만 아니라. 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알수록 부동산 시장에도 특히 한국의 부동산은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얘기하시다 보니까 그 우리 PF 문제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계속 연장할 뿐이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보세요? 200조 원이 넘는 부동산 PF가 있었는데 사실 거의 해결이 안 돼 있고 계속 뭐랄까 연기하고 지연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죠. 만기가 이제 돌아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연기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문제 해결에 나서야 되는데 문제 해결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기업의 빚을 아까도 중국 얘기하시는 것처럼 개인이 빚을 내서 사주느냐. 근데 그럴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인다. 그럼 어떤 과정이냐면 구조조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잘못한 기업이나 이런 데는 불가피하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자산이 다시 나와서 시장에서 이제 싼 가격으로 유통이 되겠죠. 저는 후자로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게 예를 들어서 이런 변동성 때문에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지금 그 개인 가계부채 문제 그리고 여러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 다음에 이제 이 환율로 인한 이 좀 여러 가지 경기 불확실 이런 것들이 합쳐졌을 때 내년도 상당히 어렵게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다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은 대부분 대출을 통해서 또 사야 되고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두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막 이렇게 빠지면 한 주 사볼까?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집값 빠진다고 그래서 경기가 막 안 좋은데 한 채 사볼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규모가 크고 또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기에 이런 안 좋은 영향이 더 큰 폭으로 미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근데 그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건자재들도 수입하는 게 꽤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값이 오를 수 있는 건축비가 올라서 오를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없을까요? 건축비가 사실은 최근에 떨어졌는데요. 잘 보시면 건자재 대부분은 한국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 말씀하신 수입이 많은 거는 비싼 아파트요. 비싼 아파트 대부분 건자재가 다 수입하거든요. 이제 그런 데는 건축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런 건축비가 올라가면 주요 지역의 재건축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이 미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미 집을 사신 분들이야 어쩔 수 없고 지금 기회를 노리고 있는 분들에게 한 말씀 주신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절대 빚내서 집 살 때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아파트는 가격이 빠졌을 때 산다. 빠졌을 때. 네. 그 빠졌을 때의 기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집값이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증가할 때. 이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과거에 2006년부터 2013년, 14년까지 올림픽 패밀리타운, 송파구에 있는 올림픽 패밀리타운의 실거래가인데요. 한번 보세요. 2013년도에 집값이 빠지지 않습니까? 6억 원으로 이 30평대 아파트가 빠지는데 어떻습니까? 점이 막 찍히죠. 네. 그건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때가 사기 좋을 만한 시기였죠. 반대로 같은 6억대였지만 2008년도에는 어떻습니까? 거래가 안 되죠. 이때는 집값이 충분히 안 빠졌기 때문에 다시 올랐다가 다시 빠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가격이 하락했는데 거래량이 증가할 때 내 집 마련 꼭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요, 제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집값이 빠지면요, 더 안 사요. 그리고 오를 때만 사요. 더 빠질 걸 기다리고. 그리고 오를 때만 사요. 네. 오를 때는 불안에 떨면서 살고, 그리고 빠지면 기대하면서 안 사거든요. 네. 더 빠질걸? 이거 반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기대하시면서 시장의 변화를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